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상상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 저는 중산측연구자 금강계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일제시기 연구하는 묘양입니다. 네. 네, 일제시대 연구하는 범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부인과 병원에 갔다 온 백년입니다. 네. 예. 그랑 토크가 길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네. 오늘 게스트 선생님도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시죠. 게스트 선생님. 예, 저는 역사 연구자인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최근에 논문이 논문도 여러 편 지금 쓰고 계시고. 근데 어쨌든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역사 연구자지만 여전히 역사 연구자 같지 않은 뭔가 외모와 행동을 하고 있는 터울이고요. 예, 그 한국 현대사 전공하고 있고 현대사의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뭐 제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주제는 도전적인 주제 잡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럼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김문수 후보가 들으면 난리 나요. 후보가 아닙니다 더 이상. 김문수 그래서 백수님께서 제가 준비한 그러면 그랑 토크. 예. 지방선거. 예. 본인들이 뽑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된 사람이 있다 손? 신지혜님 뽑았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요. 안철수? 그랬나요? 네. 안철수. 저는 안 찍었어요. 어쨌든 정의당 뽑았죠. 정의당. 메이드지. 아무튼 지방선거는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압승이 아닌 거 아닌가요? 정의당 근데 스스로 논평하기에는 선방했다라고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말을 나쁘지 하는데. 않았다. 정당 투표 사필 10%가 규정이죠. 나왔으니까. 사필 규정.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가 몇 년이야? 한 13년 동안 몸담았었던 정당을 탈당했습니다. 노동당이요? 네, 제가 탈당했습니다. 왜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뚜렷한 뭔가도 없었고 의지도 잘 없어 보이고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정당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을까? 무엇보단 중산층이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이 선거를 치르면서 하나 느낀 게 큰 그 어떤 그러니까 지역구가 큰 그러니까 뭐 네. 시장이라든지 도지사 네. 이런 급에서는 정당을 바라보고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정당과 그 정체성에 맞는 이제 후보자를 뽑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저희 동네에 나오신 시의원이나 그다음에 저기 또 그 구의원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작 저희의 제가 살아가는 동네 현안과 관련된 거는 보수 정당 후보님들이 더 잘하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포퓰리즘 아닌가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굉장히 짜잘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엄청 큰 대로가에서 우리 동네로 오는 좌회전 신호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공약으로 거신다거나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이번에 설치를 한 경우도 있었고 요런 어떤 그 동네의 작은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진보 정당이라든지 보수 정당 후보랑 상관없이 요런 거를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커밍아웃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밝혀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구의원은 제가 또 이번 가셨어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굉장히 이 공약이 좋더라고요. 그런 또 이런 것도 있던데 서울 시민이 아니시죠? 네, 저는 안성 시민인데요. 그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는 정의당을 뽑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성시장은 이기영이라는 분을 뽑았어요. 네. 무소속인데요. 네.
저는 솔직히 그 일본의 그 더불어민주당에 나온 분이 네. 좀 워낙 엉망이어서 안성을 대표할 수 없다. 이거. 네, 뭐 이런 분유를 아무데나 버린다던가. 분유를? 분유. 사장님이에요. 분유를? 예. 사장님이겠지. 쌌습니까? 자기 똥을 버리진 아니, 않겠지. 축산업에 종사. 그러니까 사장님일 것 같아. 자기 자기 집에 그런 거 엄청난 거. 맑고 깨끗한 어. 그런. 은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 분뇨를 버렸군요. 그 저기 자기 그거 회사의 나오지 분뇨를. 않습니까? 그 저기 뭐지 범죄 사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네. 거기에 이제 그거 위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똥오줌을 싸신 분은 아니시고. 네네 그건 아니고 근데 그럼 말을 똑바로 해주세요. 분뇨를 버렸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분뇨라는 표현 자체는 똥오줌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축의 네네. 분뇨를 어쨌든. 이제 막 무단으로 버리고 막 그런 아주 안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자유한국당을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분이 앞머리가 그 약간 대머리신데 앞머리가 되게 귀엽게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뽑았습니다. 네? 외모로. 근데 이제 믿음직스러워서. 네 믿음직스러워서. 근데 이제 좀 내용을 보니까 또 이제 공약도 그럴 듯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한 표를 버리는 것보단 낫겠지 싶어서. 네. 어제 원하시는 후보들은 다 뽑혔습니까? 아 뭐 저야 여러분들과 또 색깔이 약간 다르니까. 그렇죠. 더불어 쪽이시죠? 저는 뭐 항상 전 중산층과 서민과 함께하는. 기호 2번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아무튼 중도 우파 정당인. 중도 우파 정당. 예, 민주당을 지지하죠 항상. 예.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희 또 어떤 걸 뽑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가장 많으신 분이 서울 선생님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역구가 부산인데 안 옮기셨군요. 서울에 그대로 있지 않고 부산에 가 있어서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뽑았고 당선이 오거돈 됐으니까 씨. 지금 사선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찍어줘야겠다 생각했고 부산에서 정당 투표는 녹색당 찍었습니다. 그럼 서울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죠? 그렇죠. 예. 저희 청취자분들 굉장히 지역적으로 다양한 지역을 또 자랑하고 있는데 부산도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님 이제 아직까지는 당대표시죠? 추미애. 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근황 토크. 근황 토크가 길어질 예정이라 그랬어요. 지금 댓글로 근황 토크 왜 이렇게 기냐라는 분이 한 분, 길어서 좋다라는 한 분이 이렇게 1대1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길어서 좋다라는 분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지금 오늘 녹음하고 있는 현재 멕시코전이 갓 끝난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방송 나갈 때는 독일전 시작하기 전이죠. 전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멕시코전이요? 네. 저희 계곡에서 백숙이랑 같이 봤는데 닭뼈를 다 던져. 계곡이요? 아니요. 앞바닥에 여기도 분뇨를 똥오줌 버리고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근데 뭔가 잘했는데 아깝다. 왜 갑자기 아까 나랑 얘기하던 거랑 달라? 네가 무슨 고민이냐? 잘했다고는 했어요. 예. 왜 1차전에 이렇게 안 했을까라는 생각 계속했다고. 예. 그래서 내가 또 축구 또빠 한 분 계시는데. 예. 저도 재밌게 봤어요. 선수들의 투지와 분명히 저희 단체 카톡방에서랑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뭐 상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저희 팟캐스트 그런 팟캐스트 아니었어요? 쌍욕을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선생님이 나시죠. 백년 선생님 축구 보셨나요? 저는 저기 사실은 국대 경기밖에 안 보는데요. 네. 축구를 안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인데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저번에 스웨덴전도 네. 저 생각보다는 그냥 괜찮게 한 것 같아서. 욕심이 많이. 근데 유효 슈팅 연계인 거 보고 좀 놀랬고. 귀의하셨나요? 네? 뭘 귀해요? 귀의하셨냐고. 귀의요?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거의 뭐. 아니 근데 그래서 멕시코전도 그냥 생각보다는 그냥 나은 것 같아서. 타오르 선생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축구를 보시는- 보기는 봅니다. 그 스웨덴전을 저기 헬스장에 워킹을 하면서 분명히 하는데, 워킹을 제가 워킹할 때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딱히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뭐 커밍아웃한 게이다 보니까 네네. 옛날에 비해서 축구 선수들이 참 운동도 잘하면서 이렇게 잘생겼지? 아. 라는 생각 정도로 이렇게 흐뭇하게 봤던 기억이 신태용이 있습니다. 얼굴로 뽑았나요? 신태용도 잘생긴 편이죠. 신태용 젊을 때 그렇죠. 잘생겼어요. 신태용 잘생긴 편이죠. 나이 들어서 지금 좀 그렇게 됐어 있지. 누군가 그 인터뷰를 했었어요. 독일전을 앞두고 레브 감독과의
감독과의 외모 대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밀리지 않는다. 아 본인. 아 네네네 밀리지 않는다. 전 세네갈 감독이 요새 각인데. 아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시셰. 백년쌤 빼고는 다 했나? 아니구나. 명쌤은 안 했군요. 뭘요? 아, 이제 저희는 다 3패를 예상했었거든요. 아 저 그거는 안 했어요. 그때 아마 스웨덴전 내기만 했었죠. 저 3패 아니었어요. 네. 몇 대 몇을 예상하십니까? 독일전. 저 그때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1무 2패 정도 얘기했었는데 요새 보니까 독일이 말입니다. 저 징크스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긴다. 1대 0으로 이기지 않을까. 한국 1대0. 그리고 월드컵 탈락. 1대0으로 이겼으니까 탈락. 월드컵은 탈락한 1대0. 그리고 이긴다. 중요한 거는 아쉽게 떨어졌기 때문에 4년 뒤에 이 모습이 다시 반복. 문제를 고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렇죠. 그리셨군요.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 한 3등 예상합니다. 그리고 3등. 신태용 경질. 그리고 외국인 모셔야 된다. 허정무가 제사상에 왜 바나나를 놓냐 하면서 바나나 논쟁이 벌어지고. 허정무 바나나는 뭐죠? 그건 뭐예요? 아니 그건 이제 예전에 비쇼베츠 감독이라고 아세요? 아 네 알죠. 예, 예전에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셨잖아요. 비쇼베츠 감독이 저 90년대 중반에 올 때 그때 허정무 감독이 한 얘기는 아니고 어떤 축구 고위 누가 그랬지? 누가 아무튼 회사상에 왜 바나나를 놓냐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우리가 훨씬 많이 지금 좀 국제적으로 열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외국 정서가 안 맞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좀 제사상에 바나나를 놓는 게 웬일이냐 막 하면서 많이 나아졌죠. 네네. 지금은. 마니만세 역사운전단 다시 또 저는 중산층 용병 앞에 다 짜는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독일전은 지는 걸로 보시는 겁니까? 예. 예, 지는 걸로. 독일전은 저도 한 1대0 정도로 이기지 1대0 정도. 이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얼굴이 즐겁기 때문에 얼굴이 즐겁기 때문에 그냥 응원합니다. 네. 저는 4대1 봅니다. 4가 독일? 누가 삽니까? 당연히 독일이죠. 저는 3패를 예상했기 때문에 7대 0이라는 도박사 예언도 있대요. 7대 0이요? 예. 한 골을 넣었습니다. 흥민이 그럼요. 형이 그래도 독일에서 오래 뛰었기 그럼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지 그 마세요. 7대 0은 도박사 안 돼요. 그거 우리가. 기사를 보니까 한국이 2대 0으로 이기는 것보다 네. 독일이 7대 0으로 이기는 게 확률이 높대요. 그래 그러겠지 뭐야.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도박사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4대1로 4대1로 봅니다. 저는 의미 없는 일이죠. 소울 선생님께서도 그때 아무렴 이긴다라고 어때요? 얘기를 했지만 제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무렴 어때요?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국가대표팀.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치면 안 되죠. 이미 한 분 다치셨죠? 기성용 기성용도 다치셨고 박주호. 첫 경기에서 박주호님 다치셨는데 무사히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근황 토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오늘은 뭐 아니면 도 특집 2탄. 드디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올 것이 온 방송, 올 것이 온 방송이죠. 지금까지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으로 전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해요.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이 만인만세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거침없이 결정한 바로 그 방송입니다. 역사 속 잊혀진 존재 특집이 사실은 탄생하게 된 진정한 배경이었었던, 왜냐하면 이게 터울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 방송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렇다면 정근대에서는 관련 주제로 어떤 방송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크게 묶어서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잊혀진 존재들을 한번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이제 잊혀진 존재 특집이 탄생하게 됐는데, 원래는 이친이 맞죠. 저 국어가 좀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잊혀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태클 걸지 마시고 네. 사회자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 거다. 몰랐어요. 포 같은. 왜냐면 이게 자꾸 한글에 빨간 줄이 그어주길래 이런 자꾸 그래? 빨간 줄이 이친이에요, 그어주지. 이친. 이친이군요. 포 같은 빙. 네, 이친 존재 특집. 포 같은 빙. 네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바로 그 방송, 역사 속 성소수자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특별 게스트이신 터울 선생님께서 이제 나와주셨고, 터울 선생님은 저희가 항상 힘들고 지칠 때 단비가 되는 방송을 여러 번 해주셨었어요. 맞아요. 차분한 목소리로. 차분한 목소리로 저희가 항상 그 힘들 때마다 나와주셔가지고 특히 여기 또 이
이 기계를 잘 다루시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 나거나 기계가 잘못됐을 경우 긴급 출동을 자주 해주셨던 그런 아주 굉장히 저희한테 소중한 분이십니다.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제 부인이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세요. 터런 선생님 목소리를. 예. 그리고 제가 엊그제 터런 선생님이랑 같이 콜로퀴움을 하나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그 술자리를 가지셨는데 거기 계시는 또 여성 연구자분께서 목소리가 좋죠. 술이 좀 취하셔서 딱 한마디 하셨죠. 네. 솔직히 말해서 역사학계에서 가장 잘생기신 분 아니냐. 예, 뭐. 만인만 세계에서만 치면은 저분이 제일 잘생겼다. 예, 뭐, 예. 인정할 수 없는 본인과의 경쟁은 안 돼요, 선생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게이들한테 잘 팔려야지. 뭔 소용이냐. 씁쓸하게 마무리. 아무튼 오늘 방송은 아마도 매우 어렵고 힘들고 따라가기 벅찬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터런 선생님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맞아요. 상식도 없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고 사실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해했다면 사과드리고요. 저희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저희도 아마 저희가 대한민국 30대 기준으로 봐도 어떤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지식이 상위 10% 안에 들 수도 있어요. 무슨 근거로?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를 것이다. 그럼요. 장난 아니에요. 저 훈련소 가서 그럴 때 보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사학에서 성소수자를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사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진전될지는 터울 선생님에게 달려있는.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터울 선생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일한 관련 역사학 쪽에서는 유일한 관련 전공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학에서는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한국 사학계에서는 이제 하나씩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본인이 성소수자를 다루면서 원고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소수자라는 말을 역사학계에서 쓰기 곤란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엄밀히 좁히자면 1990년 이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성소수자란 말을 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소수자란 말 자체가 90년대 이후에 탄생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 LGBT라는 규정 자체가 90년대에 한국에서 쓰이기 시작했던 말이고 거기에는 일정한 운동적인 맥락이 있죠. 그 운동적인 맥락은 제가 90년대 이후를 설명드릴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해서 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를테면 노동자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일정한 노동자 의식이 무르익지 않았더라도 노동자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거에 드러나는 이런 성소수자 유사한 형태의 성적 실천을 한 사람들의 사료가 매우 적거니와 성적 실천이라는 표현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트너링을 하고 섹스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를테면 다양한 행위들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매우 적거니와 있는 것들도 대부분이 본인이 원해서 나는 이런 섹스를 해, 나는 이렇게 동성과 이렇게 뭔가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라고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기자들이나 내지는 어떤 사건이 불거져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치성 사건이 났든지 살인 사건이 났든지 이렇게 아주 그래서 물어보는 방식도 매우 가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진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네들이 우리한테 좀 즐거움을 줘. 이런 느낌으로 물어봤다 보니까 그게 전혀 주체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의 낙인을 항상 품고 있는 기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강제 아우팅을 희화화해서 당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셈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제가 이 사람은 성소수자였어요라고 꺼내서 흔드는 게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그런 어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성소수자 말을 안 쓰고 있고 저는 그래서 연구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비규범적 성애 성별 실천이라는 말을 이 표현을 보고 굉장히 어려워서 좀 쓰게 됐어요. 그게 성소수자라는 말을 못 써서 그게 4글자에서 10글자가 늘어난 셈인 건데 비규범적이란 말은 비규범적 성애 성별 실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논 모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논 리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정상가족이나 이성애 중심주의적이지 않은 섹스를 하는 사람들 다 통틀어서 익스트라 얼디널리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인 개념으로 거죠. 이해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아주 느낌인 거죠. 예. 이 영어가 더 쉬운 경우가 있네요.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그 보면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모럴이 아닌 거냐, 리갈이 아닌 거냐랑 또 익스트라 오리지널이랑 또 다른 거니까. 오, 아마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좀 큰 개념일 텐데 네, 한국에서 맞아요. 사실은 동성애 자체가 금지됐던 적은 군형법 위에는 없어요. 미국과 달리.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동성애업이 없었느냐 그거는 전혀 아닌 거고 이제 그거의 성격을 제가 밝히는 것이 저의 이제 학술적인 목표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성애 성별 실천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성애는 이제 섹슈얼리티를 얘기하고 성별은 그 젠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이란 말을 얘기할 때 우리가 트랜스젠더다 이러면 이제 성별 정체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이거나 트랜스 남성인 것이고 성적 취향은 내가 남자를 좋아하냐, 내가 남자로서 남자를 좋아하냐, 여자를 좋아하냐라는 어떤 그런 동성애나 양성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같이 얘기하려면 성애만 얘기해도 안 되고 성별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애, 성별, 실천. 근데 그것이 비규범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어떤 단어들을 고안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네. 요 단어 자체는 그러면 마음에 드십니까? 안 되죠.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이건 저는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연 그 시기에 자기의 성애나 성별 실천을 정말 주체적으로 남들에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 진짜 1도 없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이를테면 일정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영 감독님이 제 성함이 잘 기억이 나진 않는 불온한 당신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는 그때 당시에 레즈비언 분이 나와요. 바지 씨라고 했던 분. 그러니까 몇 년도인데요? 그 1960년대부터 했던 나 것 같아요. 예전에 기사걸로 봤어요. 바지라는 사람에 네, 대해서. 바지 씨라고 지금의 부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레즈비언들 중에 그 뭔가 좀 남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부치라 그러거든요. 아닌 사람 팸이라 그러고 그런 분들인데 이제 뭐 그게 이제 남장 여자와 좀 겹쳐져 있기도 하고 옛날에는 근데 그런 분들은 커밍아웃을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그렇게 살았던 것 자체가 운동이네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영화에서 한 분밖에 없고 그런 분이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늘 얘기합니다. 10명만 있으면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영화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 10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이라는 말을 한 분 맞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실제로 그런 어떤 동성의 어떤 성향의 비율이 제가 어디서 봐기로는 뭐 한 5%까지 가는 아무튼 1, 2%는 이상이지 않아요? 100명 중에? 예, 한 4% 정도가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킨제이 보고서는 10%라고 그랬고 나중에 10%나? 이제 4-5% 정도로 조정되었죠. 이게 처음 이제 초반 방송이니까 이걸로 이제 4회, 4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모르는 것들은 첫 회에서 그냥 다 털고 갑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본인이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내가 진짜 동성애자인데 있었어요. 스스로 동성애자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때 저번에 누구랑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게 51%고 남자를 좋아하는 게 49%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나는 그냥 이성애자라고 불리는데 이 1%의 차이가 언제 어떻게 넘어서는 순간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확하게 딱 나눠서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이성애자는 몇 프로, 동성애자는 몇 프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좀 비과학적인 구분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퍼센테이지에 대한 발상이 처음 나왔던 게 킨제이 보고서예요. 1949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50년 이쯤에 나왔던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죠. 거기서 10%라고 얘기했다. 신기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굉장히 알지 못하는 개념들 다 이해했나요? 요양 선생님 이미 눈이 약간 풀렸나?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그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게 네. 조금 관련이 될지 몰라서 그런데 트랜스젠더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에 난 남자죠. 근데 제가 만약에 트랜스젠더를 해서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트랜스젠더 여자가 돼서 여자와 사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트랜스젠더 여성이면서 레즈비언인 거죠. 그게 그렇지. 이제 방금 예. 처음에 말씀하신 성애와 성별의 네. 개념인 네,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런 거구나, 나뉘어지는. 그게. 그리고
그 요새 제일 이제 특히 그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이라고 불리는 그 워마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일부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트랜스젠더는 여자랑 막 사귀는? 남성으로 그러니까 지정받아서 태어났는데 예, 그 남성기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여성과 사귀는 거가 되게 왜? 뭔가 퀴어를 거쳐가지고 그냥 단지 거쳐서 그냥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기만적인 수책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꼭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트랜스젠더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환이나 성 이런 말들이 이를테면 여자가 된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트랜스젠더 당사자한테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남성의 몸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분은 자기를 여성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이 너무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게 성기가 싫을 수도 있고 가슴이 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의 어떤 분위기가 싫을 수도 있고 목소리가 싫을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성별 유화감,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게 있어야만 성전환 수술을 의학적으로 허가받을 수가 있고 그게 장애의 일종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게 최근에 한 며칠 전에 그 국제 그 질병 사인 분류에서 지금 그 목록이 없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트랜스젠더나 트랜스젠더 퀴어 분들은 본인의 몸이 그러니까 지정성별이 자기의 실제 정체화된 성별과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게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을 보통 의미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 수술을 하려면 정신병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여장하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트랜스젠더가 있을 때 여성들이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여성 화장실에는 굉장히 숱한 뭐 성폭력이라든지 남성의 뭐 몰카든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트랜스젠더나 트랜스젠더 퀴어들, 그러니까 제가 트랜스젠더 퀴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지정 성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간에 자기 정체화된 성별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경우를 의미해요. 트랜스젠더 퀴어는. 예. 트랜스젠더랑 트랜스젠더 퀴어는 그렇게 달라요. 퀴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남성 여성이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퀴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제 성별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인 제3의 거예요. 성이다. 예, 뭐 이를테면 다양한 뭐 젠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화장실을 그냥 남자와 여자 마음대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트랜스젠더 퀴어분들이 비뇨기과 질환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화장실을 못 가요. 왜냐하면 남성 화장실에도 여성 화장실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트랜스젠더 여성인데 하리수 씨처럼 되게 예뻐서 그냥 패싱이 되면 모르겠는데, 패싱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원하는 성별로 보이는 걸 패싱이라고 하는데 근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예, 그냥 뭔가 어쨌든 그런 뭐 골격이 되게 굵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흔히 있는데, 얘기하는 네. 남성적인 모습을 네. 막 갖고 있는 예. 트랜스젠더 저번에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 선배들이랑 고등학교 선배들이랑 만나려고 이태원을 가는데 어디 이렇게 어두운 데인데 거기를 이제 네이버 길찾기로 해서 가는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거기가 아마 그 트랜스젠더 바들이 모여 있는 그 아니 근데 가정집도 있던데. 거기 그 옆이에요. 아 그래요. 아닌데 누가 나오는데 그냥 아줌마가 나오는 것 같아서 어두워서 그냥 쓱 봤더니 아줌마가 아닌 거예요.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아줌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건데 트랜스젠더가 다 예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나는 내가 봤던 트랜스젠더는 하이스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딱 예. 정형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대중들에게. 마주쳤는데 내가 놀래가지고 뒷걸음을 딱 쳤다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일반인의 시선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트랜스젠더 분들이 그런 젠더 디스포리아, 성별 유화감을 겪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갈 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제 일부 여성분들이 너네들이 그냥 쉽게 그냥 변장만 해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은 매우 현실과는 괴리된 걱정이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 비슷한 그걸로 신동엽이 저번에 네. TV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네. 홍석천이 네. 여성 게스트한테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하니까 네. 신동엽이 했던 드립이 있어요. 뭔데? 저 새끼 저거 개 아닐 수도 있어. 이런 그렇죠. 드립을 딱 쳐. 그건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실수를 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석천 씨가 워낙에 그런 좀 오픈된 그렇게 어디 가든 호환 가능한 어떤 그런 인격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다른 게이들이었다면 굉장히 상처가 됐을 수도 있는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방송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무식하기 때문에. 네. 지금 모르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처음 듣는 게임들도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개념들을 배워나가는 것 자체가 성소수자를 역사화하는 어떻게 보면 시작, 이들을 역사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이전부터 이들의 존재가 사료 속에서 발견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분명히. 네네. 명확하게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겠지만 방금 설명해 주셨던 어떤 비규범적 성의 성별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조금씩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으로 그 따끈따끈한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6월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네. 출간된 연구가 박차민정 선생의 조선의 퀴어라는 연구예요. 박차민정. 네, 이분이 이제 뭐 그 성별 두 개 쓰시는 분이신데 어쨌든 이분께서 그 소문이 돌았던 게 이제 변태의 역사를 누군가가 쓴다더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선의 퀴어라는 말로 나오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일제 시기를 주로 다루시는 이제 여성사 연구자신데, 근데 이제 보면은 정말 다양한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류의 어떤 뭐 그 동성애나 뭐 트랜스젠더리즘뿐만 아니라 뭐 시체 선호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수간이라든지 아하. 아무튼 변태라고 포괄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취급받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현재 맥락에서의 퀴어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제 시기에 도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가 일어난다고? 도굴. 네, 도굴? 네, 아, 고군 네. 도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생각해 보면 거기에 그런 보물들 말고도 시신이 있겠죠. 어우, 네. 근데 욕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시신이 팔리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네. 어떻게 사용되고 약재로 쓰여지고 뭐 이런 약재? 그런 어떤 당시의 사회사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그려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고분에는 보물들이 그득할 거로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 안에는 그렇죠. 뭐 그런 뭐 굉장히 상상하기 싫은 것들이 있겠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당시에 이제 여성 동성애가 얼마나 학창 시절 단계에서 굉장히 흔하게 드러나는지 아하. 그리고 그것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계층적으로 이거는 뭔가 하위 계층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낮고 계층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주로 이렇게 됐던 어떤 것로 이렇게 비화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고급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 두 명이 그 동성애를 하다가 이제 같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그게 난리가 나요. 어떻게 양갓집 교수들이 저러느냐. 그러니까 이게 딱 정형적으로 당시의 동성애에 관련한 시선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자료들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따끈따끈한 연구거든요. 한 달이 안 된 연구니까.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흥미로운 것이 이제 박관수 선생이라는 분이 이분은 민속학 하시는 분인데 1940년대 남자 동성애 연구라는 어떤 제목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온 지가 꽤 된 연구인데 이름부터가 그래 보여요. 네. 제목부터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보통 이제 동성애라고 하면 그 아주 특이한 상황, 뭐 군대라든지, 그러니까 남녀가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여학교도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충격적이게도 강원도 지방의 뭐 정선, 뭐 영월 이쪽에 그때 이제 당시에는 한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옥에 이제 본체가 있고 사랑채가 있는데 사랑채에 이제 남성들이 모여서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채에서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 남성 동성애 굉장히 흔하게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하는 후원 관계 이런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기혼 남성이 기혼 그 여성 파트너가 아는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그 어떤 어린 아이와 어린 그 한 소년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선물도 주고 옷도 입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하는 관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민속학 구술로 밝혀낸 연구예요 이게. 예,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준 연구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기 해방 후로 넘어가면 그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저도 쳐보는 거죠. 이제 동성애, 뭐 동성연애 이렇게 쳐보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동성애 기사에 하도 많이 나오는 게 정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사라는 걸 쳐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글로 이제 정사죠. 한글로 정사. 한글로 정사인데. 정사는 우리가 아는 그 이미숙과 이성재 영화로 알고 있는 그 영화 제목으로는 보통 알고 있잖아요. 되게 러브 어페어. 요즘
요즘 젊은 청취자들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에디는 그거 모릅니다. 그거 저도 중학교 때예요. 저 보진 않았고 음악만 알아요. 예, 90년대 나왔던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때 정사란 말고 전혀 다른 의미로 이때는 정사 말이 많이 쓰여요. 뭐냐면 동반자살. 사랑하는 사이가 치정사네 치정사 어떻게 죽을 보면.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이버 쳐보시면 정사라고 쳐보시면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이 기사가. 아 원리가 아는 정사라는 단어의 네. 개념보다요? 예, 이게 훨씬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들 중에 대부분이 대개가 그런 어떤 동성애자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대개가. 아 되게. 예. 선생님 근데 잠깐만 제가 무식해서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 동성 연애라고 많이 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동성 연애랑 동성 애랑은 또 좀 다른 관념인 건가요? 예, 그거를 뭐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동성애라는 말은 당시에도 쓰였던 말이고요. 네. 근데 이제 동성연애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던 건 거기에 살짝 비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 90년대 동성연애가 아니라 동성애를 써야 한다라는 말이 인권단체로부터 나왔던 이유가, 동성연애는 그냥 남남 여여끼리 섹스를 하는 걸 의미해요. 섹스만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동성애라고 하면 그런 게 사랑이 전제되는. 네, 그렇죠. 간헐적이거나 그냥 임의적인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의 양식이고 내 삶의 중요한 정체성이고, 이거를 토대로 내 인생을 꾸릴 것이고, 이런 어떤 일정한 어떤 삶의 궤적이나 사고관이군요. 예, 그런 네. 것들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동성연애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맞아요. 예, 동성연애란 말을 그래서 이제 한 뭐 7, 80년대에 간혹적으로 나오고, 사실 동성애란 말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새는 어떻게 쓰냐면, 그 남성과 남성과 섹스하는 관계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MSM이라는 말을 써요. MSM이 뭐냐면 Man Sex with Man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과 섹스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떨 때 쓰냐면 HIV 에이즈를 설명할 때 써요. 왜냐하면 HIV 에이즈에서 이게 게이들이 병이다라는 게 아니라 MSM의 병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성애자들도 남성과 섹스할 수 있거든요. 이성애자 남성들도 뭐 갑자기 바람이 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섹스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아요. 성매매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남성과 섹스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임신 걱정 없다고. 되게 성구매자들이, 얘네지금이나 성구매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빠른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남성과 남성이 섹스하는 거는 너무 게이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게 병과 정체성이 너무나 붙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병을 생각해보면, 그 전파의 병은 사실 남성과의 섹스로 연결되는 건 맞는데, 남성과의 섹스를 하는 사람은 게이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로 예, MSM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동성애 연애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남성과의 섹스라는 의미가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전화돼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하기도 힘드네요. 이거. 네네, 그렇죠. 약간 다른 개념이 있는 거네요. 예, 의학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하도 게이는 에이즈다, 이게 너무 등식처럼 있다 보니까 그 낙인을 피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좀 사례 얘기를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위 문화다, 성적 하위 문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급도 잘 안 되는 거고, 뭐 거지들, 뭐 그다음에 남사당패. 예, 남사당패, 옛날에 그건 진짜 옛날인 거죠. 남사당패에 그런 얘기 많았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주로 수감자들, 그다음에 뭐 그리고 특히 성매매 여성들끼리 이런 경우들, 뭐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상위 계급이 나오면은 이게 뭐지? 한국에서 동성애는 처음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게 처음 발견된 것이냐. 예를 들면 그 1960년대 남성이 그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당시 대학생이면 지금이면 거의 뭐 대학원생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율이 아무튼 엄청 희소하죠. 60년대 예. 대학생이 5%? 예. 아무튼 10% 안 되잖아요. 10%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 희소한. 70년대까지도 10%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득권층이고, 굉장히 이제 사회로부터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업을 받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그 남학생, 실제로 사진도 나와요.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요. 그 두 분이 어느 무슨 주식회사 60대 노인 남성과 돈을 받고 이런 성적 관계를 가졌다가, 그 노인이
원래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용돈도 주고 하면서 이를테면 유학을 보내주겠다, 뭐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점점 아닌 걸로 알려지니까 이 두 청년들이 앙심을 품고 이 노인을 살해한 거예요. 네, 살해하고 뭐 이를테면 거기 안에 재물도 뺏어가고 그래서 걸렸는데 뭐 흉악한 일이죠. 근데 그 사건을 두고 언론의 보도가 이 기존의 동성애랑은 굉장히 다른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막 어떻게 대학생이나 되는 자들이 그렇죠. 남성인데 남성인 대학생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봤다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당시에 그 비규모적 성애성별 실천 중에 일부인 동성애가 어떻게 언론으로부터 그려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쭉 써오신 원고들을 보면 이걸 재밌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흥미로운 기사들, 네. 흥미로운 기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진짜 기담이요 기담. 기이한 기담으로 이야기들. 알려졌었죠 그때는. 뭐 저는 보고 아까 전에 범인 선생님이랑 묘양 선생님이랑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일제 시대 때 어떻게 처음 성전환 수술이 이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기사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박찬민성 선생이 조선의 키어에서 이제 그 이제 발굴하셨던 기사의 내용이고요. 1938년도에 조선의 첫 성전환 수술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성전환 수술이 뭐냐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하루시 씨가 지정성별인 남성의 몸을 갖고 이제 여성 자기가 생각하는 정체화된 성별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흔히 성전환 수술이라 그러는데 이 시기의 성전환 수술은 이것과는 좀 달라요. 이때의 성전환 수술은 간성에게만 허가되었는데 이 간성이 뭐냐면 간성이 뭡니까? 인터섹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그 염색체가 네. XX는 여성이고 XY는 남성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도 흔히 보셨다시피 이제 XXY라든지 X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클라인페트 증후군이라든지 XXY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남성도 여성도 염색체상으로 아니죠. 이런 분들이 간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을 구별할 수 없게끔 태어나신 분들이 간성이라고 해요. 의학적으로도 네네. 남성인지 여성인지 네네.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네네. 분들. 그래서 간성의 기준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식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식기가 여성처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 사실은 남성기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례들 요새도 예.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염색체고 세 번째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이상해서 남성인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몸 자체가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기 힘든 경우들이 간성이라고 합니다. 그 남아공의 유명한 육상 선수 여자 남아공이었나요? 여자 있어요. 네네. 기록이 거의 남자 근접하게 나와서 항상 말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터섹스가 올림픽에서 늘 차별받는다라는 얘기를 늘 받게 되는, 그러니까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염려가 되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 올림픽을 포함해서 모두가 이원 젠더라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이때의 청소년 수술은 간성에 대한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성기가 두 개 있다면 하나를 이제 없애는 거죠, 수술로. 한쪽으로 몰아주는. 네, 그런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간성의 인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지정성별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지정성별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지정성별이 남성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리고 뭐 남성기가 달려 있으니까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남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정성별이란 말을 왜 쓰냐면, 만약에 이제 남성 여성처럼 딱 갈라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간성의 경우에 되면 안에 이렇게 생식기가 매복해 있을 경우에 그냥 의료 경력이 산부인과 의사가 쓱 보고 고추 없네, 여성이구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심각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나중에야 사춘기 때야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태어날 때 사람들이 부여받는 성별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정말 흔히 말하는 혼모노하게 자기의 생물학적 성별인 게 아니라 의료 권력이 지정해주는 결과라는 거고, 그리고 그 태어날 때 성별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 시선이 개입한다라는 의미에서 지정성별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제가 또 불과 10일 전에 제가 자식을 낳아봐서 그냥 아무런 네네. 그런 검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 딱 낳고 그냥 성기를 보고 공주님입니다. 딸입니다. 네. 공주님입니다. 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생아 때 간성에게 성확정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두 개 있으면 너무 남성기가 작아 보인다든지 여성기가 더 커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 성적 2차 성징을 겪은 다음에 성별의 정체성을 정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남성기를 지워서 태어났는데 내가 남성으로 스스로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간성에게는 원칙적으로 절대 성전환 수술을 못하게끔 하는데 당연히 이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뭐 1970, 80년대까지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았죠. 당연히 안 했겠죠. 예, 그래서 1970년대 어떤 뭐 썬데이 서울 기사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담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썬데이 서울 내지는 뭐 50년대는 야담과 실화. 썬데이 서울은 네. 지금도 아주 유명한.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루포 기사가 많은데 진짠지 가짠지 알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일본 기사 그대로 뺏겼었다라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썬데이 서울이 아니라 그냥 야당과 실화라는 50년대 60년대 그런 통속지 기사인데 1960년대 좌담이랑 1970년대 좌담의 내용이 똑같아요. 다방 마담을 좌담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증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랬어요라고 얘기하기 되게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그 안에서 그래서 낙인, 그러니까 사회적 시선 이런 것만 읽어낼 수밖에 없는 식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전제하고 그때 당시의 간성에 대해서 이제 1970년대 기사에 뭐라고 그러냐면. 욕심 많게도 남성기와 여성기를 둘 다 갖고 욕심 많게도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누구죠?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뭐 편집부겠죠. 네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나냐면 결국은 의사가 한쪽으로 수술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국 자기 성별이 그러니까 자기 성기와 자기 성별을 자기가 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군.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기담으로 여겨지는 거죠. 당사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간성들이 그런 일을 많이 겪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어떤 성기가 두 개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끝내 숨기다가 결혼할 때까지 숨겼다가 결혼식 때 막 결국 밝혀져서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60년대는 특히 얼굴을 드러내면서 나는 수술비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성전환 수술은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비쌌어요.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도 뭐 제가 성전환 수술이 간성에게만 허용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트랜스젠더보다 훨씬 뭔가 좋은 처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쉬운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까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전 정리를 하자면 과거에 이들을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매체나 이런 방법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기담 이런 가십거리들로 전락시켜서 희화하는 방법들 이런 거가 대부분 거의 전부 다였겠죠.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과거를 재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이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역사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돼야 되는 거겠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뭔가 저희도 이들을 가십거리로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속에서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인식되었고 이들이 이런 식으로 또 낙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거. 요것만 하나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런 거를 이제 역사학적으로 이야기를 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 관련해서 사실은 하나 조금 언급할 게 공민왕 같은 경우에 사실은 동성애 관련된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말로 사실은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저번에 이익주생님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몽골식의 어떤 친위 부대를 양성했던 게 자제위고 그게 그 사람이 동성애 성향이 있었다라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공격의 수단인 거죠. 그게. 예.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터울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사료로서 이용하기 언급한 게 정근 들어가면 사실 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딱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거의 제 바람 폈어 이런 식의 공격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주 좋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공민왕이 어땠다는 거죠? 알 수는 없는데요. 알 수는 없는데요.
후궁이 많으세요. 후궁이 많고 네네. 그리고 그 관련 기사는 겉에 한번 탁탁 나오거든요. 아, 그걸 봤을 때는 그냥 뭐 여자를 좋아하시는 분 아닐까요?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였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썬데이 서울과 같은 어떤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가십이었다. 네, 그러니까 흠으로 파악하기가 얘기하잖아요.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논문에 인용을 할 때 썬데이 서울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료장의 제약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주체로 복원을 하거나 이럴 의도가 없고 여기에 드러나 있는 사회적 낙인을 맞아요. 이 기사를 통해서 복원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우회해서 좀 사용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끊어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현대사 특히 6, 70년대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낙인 속에서 살아갔었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세요 역사운전단 금요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